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눈치 보기 사건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의 사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요. 3년 전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당시 그날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탈북 어민들 강제로 밀어 넘겼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조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관련 사건 가운데는 3년 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습니다.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돌려보낸 사건인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여러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 출범시킨 국가안보문란 TF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 추모 부처가 아니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송환을 한 이유는 그 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습니다. 선원 3명이서 하룻밤 사이에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이었고요. 북송을 원했는데 왜 포승줄에 묶고 안대를 씌우고 비밀리에 북송을 해야 합니까?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정권이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개한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당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될 당시 사진 10몇 장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전반적인 느낌, 저 사진 보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이 어민 2명에 대해서 안대를 하고 포승줄을 하고 군이 호송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경찰 특공대를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저렇게 이제 강제로 갔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들이 안대를 이제 벗기니까 저 판문점 군사 분계선입니다. 저걸 넘어가면 이제 북한 넘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을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면 지금 일단 와서 귀순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흉악범인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만약에 흉악범이었다 그러면 이들의 진술, 그 다음에 북한 측에서 만약에 이들에 대한 사건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정부가 귀순했다는 의사를 예를 들어서 귀순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그러면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귀순할 경우에는 최소한 보름 이상은 조사를 해요.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걸 최소한 넘겨받아서 정말 이들이 16명을 사망한 그런 살인마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부에 지금 북한과 우리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처벌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이 16명을 살인했다는 건 확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 3일 만에 그것도 수사를 중단시키고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절차도 어겼고 그리고 저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끊임없이 살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정보만 듣고 그 사람이 살인마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과연 정말 인권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탈북어민 2명은 일단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편한 트레이닝웨어 차림으로 지금 경찰 특공대와 함께 연행이 되는 장면이 있고 안대에 포승줄까지 지금 차 있습니다. 최병목 의원님, 제가 좀 저 사진 10장 가까운 사진을 쭉 지켜봤는데 큰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저렇게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모습과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그 판문점 건물 안에 있었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쪽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저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군사분계선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일단 저 상황에서도 나를 왜 판문점에 데려왔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었겠죠. 예. 그 뭐 판문점에 데리고 가는 것이 구경시키려고 간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군사분계선 조자리가 저게 딱 넘으면 이제 북한인 곳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안대를 벗기고 나니까 나를 정말 북송시키려고 하는구나. 내 의지와 다르게 아마 그런 걸 실감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사진 그 몇 장에서 다 드러나듯이 안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2019년 11월 달에 그 문재인 정부가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라고 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 뭐 이런저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걸 저는 저 사진 한 장으로 예.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이걸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여튼 윤석열 정부 당국에서도 결국은 이걸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왜 저런 반국가 단체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넘겼는가, 거스르게 넘겼는가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최병욱 의원님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당시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 사진 몇 장이면 귀순날 원치 않았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겠죠. 예, 16명을 살해한 게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에서 드러나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을 16명을 살인한다는 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북한 국적이든 남한으로 귀순을 의사를 했던 만에 사람을 16명이나 죽여놓고 그 처벌을 피해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희들은 못 받겠다. 이렇게 16명을 살인해놓고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북송을 하는데 예.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극형에 처해지겠죠. 자기가 넘어가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우리가 받아줘요. 인권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에서 그런 엽기적인 살인을 하면 다 넘어오면 예. 다 받아줘야 됩니까? 범죄 인도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 도피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무슨 전 정권과 북한의 어떤 깐부, 뭐 친한 구력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잠시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예. 16명 살인한 사람을 북한에 넘겨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단순한 얘기죠. 제가 제가 한마디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예, 예. 16명 살인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죠?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그 진술서를 썼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셨나요? 요거는 제가 조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요. 예. 합조팀에서 묵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북한에서 온 두 사람이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었고 예. 그리고 사전 첩보를 통해서 합조팀도 이것을 범죄를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의 근거는 국회 정보이라던가 관계기관 여러 곳을 취재한다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16명을 죽인 건 팩트다라고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전재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합동 조사 과정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거가 정확히 16명 죽었는지 안 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 당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면 예. 조사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제가 국제적 기준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권을 얘기할 때 난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난민도 범죄인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정치적 범죄인 경우지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러는 비정치적 범죄인 흉악범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살해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북한 측에도 뭔가 조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들이 진술과 함께 북한 측에서 조사한 근거를 먼저 받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없이 북한 측에서 송환 요청하지도 않았고 첩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측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측에도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6명을 살해했다 그러면 북한 측에 근거가 있고 조사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북한 측에서 아무런 송환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송환하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어요. 3일간만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이 자체가 어떻게 확인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걸 북한과 함께 조사해서 그런 문제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3일간 조사해서 이런 진술이 있다더라, 이런 첩보가 있다더라 그걸 근거로 해서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었냐라는 문제입니다. 화면 설명을 잠시 할게요. 엽기적인 살인마다, 흉악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탈북어민 2명을 이렇게 규정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일단 시민단체가요. 이걸 들여다보겠다. 오늘 성일정 정책위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만약에 백번양보에서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귀순 의향을 밝혔는데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어민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3년 전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입제강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은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북한 주민 2명이 북송 과정에서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눈도 가렸어요. 보송줄도 묶고 경찰 특공대 호위 속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오늘 새롭게 공개된 사진이 표현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순 의사를 밝혔으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저렇게 강제로 북송시키는 게 인권으로 맞는 건지 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헌법상 보면 한반도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탈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됩니다. 귀순 의사를 밝히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흉악범이다 하는 걸 뭐 이제 확인을 하든지 뭐 이건 뭐 당연히 그 정부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 법률 개념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본인들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북한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과연 우리 법률 체계상 맞느냐? 저는 뭐 그 아마 그 정부 당국에서 검토를 해보면 법률 체계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 그 증언 나왔지만 국회에서 저렇게 답변하는 것이 결국은 다 사실과 다르다. 내지는 누가 뭐 통일부 장관은 사실 이 과정에서 뭐 전혀 개입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정부 당국의 어느 다른 쪽에서 써준 거를 국회에 가서 거짓으로 지금 답변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지적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진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몇 가지 사진들이 좀 더 제가 다시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긴급하게 사진을 입수했기 때문에 몇 가지 새로운 포인트들이 제 눈에도 좀 들어오거든요. 이 사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얼룩덜룩
헌병대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마 북한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대를 쓰고 포승줄로 가려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거에 대한 본인의 인지가 됐고 그거를 거부하는 것도 있고 앞서 저도 3년 전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만 북한군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얘기도 당시 야당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군을 보고 저렇게 좌절하는 모습도 여러 사진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 네. 이거 뭐 논박들이 많으신데 일단 이것도 뭐 통일부도 새로운 정부들은 통일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고 예. 당시에 장관이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을 그러면 누가 가짜로 써줬다는 겁니까? 이런 조작 의혹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만한 말씀드릴게요. 16명을 살해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인권 차원에서 계속 받아주면 북한에서요 살인 저지르고 폭력 저지르고 흉악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도 송환하는 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 번 받아줘서 인권이 이러니까 북송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여기서 재판하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흉악범들은 다 내려옵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뭐 난민 흉악범까지 일단 뭐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당시 2019년이라면 여기 지금 시간상으로 좀 나왔는데 북한의 어선 NLL은 넘어왔고 북한의 공식 송환 요구는 없었다. 정부가 어민을 추방한다고 북한에 공지했고 이게 당시 사진이 바로 2019년 11월 7일 귀순 어민을 북송한 겁니다. 뭐 저도 국방부를 취재해봤고 외교통일 안보 쪽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합동조사까지는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리고 한 3, 4주 걸리는데 단 5일 만에 이걸 한 것 자체가 물론 진짜 16명을 죽였던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올려보내는 게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2명을 가지고 북한 눈치 볼 대한민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2명이 대단한 어떤 정치적으로 훌륭한 그 안에서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거나 뭐 황장엽 예전에 그런 분이나 이런 분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눈치를 봐서 올려보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두 분은 5일 동안 진술이 뭐 한 달을 왜 안 했냐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둘이 와서 진술을 했다고 하니 따지고 보면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수사의 범위 자체가 본인들이 이렇게 살해를 했다 그리고 예.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라는 진술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에 우리가 수사를 못하니까 가서 처벌을 받아라. 그게 맞겠다라는 판단이고 앞서 말했듯이 예.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진술이 맞다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주고 계속 보호해준다면 그 안 좋은 선례가 된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예.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짧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글쎄요. 서 대변인 인권의식에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단 법치국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뭐 처형하고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넘으면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사람들 받아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국내법에 대해서. 그렇죠.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서 그러면 당신은 죄를 짓으니까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인권의 기본적인 상식인가요? 참 놀라운 저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겁니다.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판단에 따라서 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돼야지.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가 또 다릅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유민주 국가이고 저기는 독재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국가와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알겠습니다. 통일부가요. 저 사진이 3년 전이고 2019년 11월 7일이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장을 좀 180도 바꿨습니다. 통일부의 입장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면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지난 2019년 11월 7일 있었던 탈북 선원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합동조사 및 선언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들은 전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으로는 일단 그렇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최병우 의원님, 통일부가 입장을 180도 바뀌었는데 왜 입장을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당시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통일부에 이거 이렇게 언론 발표를 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통일부는 지금 그 발표를 보면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2019년 11월 달에 통일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렇게 브리핑을 하라는 내용을 그냥 받아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뭐 누군가가 적어준 걸 가지고 국회에 가서 발표한 것이 답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저런 시스템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 안보 이 현안들이 처리가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놀랍고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저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과연 이 북한 귀순 여부의 송환 문제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나 관여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브리핑을 했었고 하는 부분이 통일부의 자의였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고 그런 부분이 바로 저는 국가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강제 북송했냐 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있고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물론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 어민 2명을 급하게 강제 북송했냐 이 부분은. 근데 다만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와 개최 계획 당시 문체부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약간의 껄끄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강제 북송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시 야당 그리고 지금 여당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흉악범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우리나라가 처벌하겠다 이게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일까요? 16명을 죽였다고 일단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뭐 시기상으로 이렇게 보면 자꾸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는 정치권에서만 제기됐던 것이 아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강원도 주민들이라던가 올림픽을 했던 체육인들 사이에서도 올림픽 정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계속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질문들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쾌하게 제가 정말 가려운 데를 아직 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거든요. 전재현 평론가님. 귀순의 의사가 없다고 했던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말과 달리 사진상으로는 분명히 안 넘어가려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합동조사를 급하게 끝냈냐. 근데 당시 타고 왔던 목선도 국정원인가요? 청와대 안보실이 조사를 하고 그 증거도 좀 없어졌다. 이런 두 가지 표현들이 좀 석연치가 않으니까 저 목선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첫 번째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정의용 장관의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남한에 있을래요라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에 적용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과연 귀순자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는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기에 우리가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순수한 귀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아까 근데 정의용 실장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김현철 통일부 장관.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냐는 질의에 있다.
그런데 기순 의사와 진정성을 수용한 경우부터 이건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법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 수사로 간다라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저 목선이 당시 뭐 불태워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합동조사 기간도 짧았고 저 목선도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번에 그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당시에 S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정보를 고위 관계자들이 파악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통일부 장관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보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출석했거나 의원들의 질문에 과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수감청정보로 분명히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다. 당시 정부가.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시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전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기 와서 조사할 때 여기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북한에 배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김현철 장관이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이 이 북한에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여기 와서 조사할 때 한 이야기처럼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명시적으로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귀순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이 전체 상황을 모르고 써준 대로 읽었다는 게 바로 그러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즉 통일부가 결국은 이 탈북 이탈민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실적으로 그 국가안보실의 결정에 따라서만 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이제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일단 검찰이 이 사건 들여다 볼 겁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 아니죠. 정의영 안보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2019년 11월 7일에 있었던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 분사 분계선을 넘는 사진 10장 정도를 공개했는데요. 글쎄 앞으로도 좀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네 분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사건으로 여당이 규정한 사건 가운데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그런데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계신 그리운 아빠에게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의 상처는 아랑곳 없이 삶을 짓밟아도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제 길을 걸어갈게요. 같이 공원도 가고 같이 잤을 때 정말로 재밌고 행복했어요. 아빠도 잘 지내시죠? 아빠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요. 아빠의 영원한 딸 올리. 이번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인데 고 이대준 씨의 모친 어머니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소 아프셨던 어머니는 끝까지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눈을 감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건강이 그 평상시에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대준 씨의 형이 그 동생의 죽음을 알릴 경우에 이제 충격을 받고 뭐 다른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계속 어머니한테는 숨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어머니가 타계를 한 거죠. 그러나 뭐 저거는 이제 그 이대준 씨의 형의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무슨 다른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족의 입장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안보 사건이라고 여러 규정했던 사건들, 여러 새로운 정황 사진들이라든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판단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공개된 저 사진 10장은 여러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주말에 만났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의 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셔서 결의문까지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한골 탈퇴의 각오로 변화하고 또 변화하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네요. 금요일, 그러니까 정확 금요일 새벽에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가 결정이 됐으니까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수습 얘기를 좀 밝혔는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든 당의 지도부든 이거 수습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분리가 돼 있죠. 대통령은 뭐 법률적으로는 당원의 이제 한 명이 당명일 뿐인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자면 결국 당과 대통령실은 함께 움직이는 공동 운명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의 대표가 지금 이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대통령도 사실은 예외일 수는 없죠. 대통령이 뭐 당무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적으로는 이 당이 제대로 움직여야지만이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난 10일 날 두 분과 또 더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분도 함께. 근데 이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리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로 봐야 되고, 사고로 보자면 결국 이제 직무대행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본인도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딱 하기보다는 그냥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시기 바란다. 이 정도의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고리로 보고 아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일부 윤핵관 중에서는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대표에 대한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그 결정에 맞게끔 이제 후속 체제를 만드는 것은 뭐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여러 파격적인 선택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일단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전현 평론가님,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건 제대로 수습 못하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모두 망하는 길이니 뭔가 원칙대로 순리대로 빨리 수습하자, 뭐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당원 당규를 일단 봤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20대가 심상치 않다는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간다면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토사구팽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 형태인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저는 정말 궁금한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거라던가 예전에 통화한 사실들이 자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건도 그 부분도 일종의 정치적 함의가 있다. 이 말은 윤심이라는 것이 이러하니 당내에서 더 이상은 조기 전당대회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일부분 염두에 두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결정하라. 뭐 윤 대통령 관련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의원들 5명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진들 중에는 자기 이불리에 따라서 당대를 하자.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 근데 뭐 당은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겠어요?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직무대행 가는 거예요? 6개월 그대로. 그대로. 아니 그 사이에 기소가 되면 진술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이게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정말로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겠죠? 글쎄 나중에 이렇게 마이크 치우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고 유상범 의원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징계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징계 얘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여러 말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간에 저렇게 얘기하고 특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법조인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죠. 네, 법조인이고 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난 것 같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저 내용이 기자들이 그동안에 취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진전된 얘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금 남은 변수라는 게 결국 경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동안에 경찰 수사가 진전이 안 된다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는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을까 하는 굉장히 아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6개월 내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서 예를 들어서 뭐 기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유상범 의원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 개인의 뭐 판단이겠지만 기소가 될 것으로 지금 그쪽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징계를 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최영도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로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목소리들도 잘 들리는 것도 있고 뭐 굳이 언론에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저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추가 징계 얘기 말고도 사실 유상범 의원이 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했던 말 중에 이준석 대표가 나 안 했다고 거짓말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윤리의 소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그 거짓말로 규정하면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 빨리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상범 의원이 이런 취지의 말까지 좀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위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판단했을 때.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가서 본인이 솔직하게 소명을 못한 것 같아요. 이미 윤리위원들은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솔직한 소명을 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좀 추측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남의 당 나쁜 일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평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6개월을 끈다 안 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권 여당에서 시간 낭비를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이준석 대표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도 직무대행 체제로 갔으면 안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6개월 다 채워서 버티고 당대표를 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6개월 동안 본인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윤핵관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출구 전략을 그 짧은 시간 내에 짜서 자진 사퇴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래야 본인도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의 향후의 정치인 이준석으로 살아남으려면 자진 사퇴가 그나마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이런 비공개 발언들 말고도 사실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놓고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올까요? 빨리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을 바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주적으로 강화를 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미 당대표로서 내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전당대회를 하자 하고 제가 주장합니다. 당헌 96조에 따라서 전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6개월만 연기하는 게 되니까 6개월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그 6개월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은 6개월도 아깝다. 빨리 전당대회 새로 열어서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취재 발언도 했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자맹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까지는 공개 반발 없이 글쎄요. 침묵도 하나의 투쟁 방식으로 생각하는 듯 하는데 여전히 이 대표는 여러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 2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당대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가 됐고 좀 알고 봤더니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월급은 받지 못했나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그러죠. 예. 월급은 받지 않은 대신에 지금 이제 법인카드를 한 달에 한 2천만 원 한도에 쓰고 본인의 이제 이 대표실 측근들도 한 200에 3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쓴 것인데 원래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당내에서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대표의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이 내역을 선관위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돼 있는데 문제는 당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칙대로 정지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이게 나왔던 대로 이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게 지금 당 대표가 공석 중인 상황에 가게 될 경우에 굉장히 지금 황금기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임기 초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당의 내분으로 보낼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이 당 어떤 지도 체제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게 그래서 문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 몰아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몰아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지금 가처분 신청하거나 할 경우에 법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냥 인정해서 가처분 인용을 해버리면 이 상당히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의심이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년까지가 이제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원내대표 임기를 끝내고 바로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의심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일단 아무런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만약 법정 소송이 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그냥 직무대행체로 간다.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저 법인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런 법인카드 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저 법인카드를 안 쓰겠네요. 그러니까 안 썼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징계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 법인카드를 일체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자칫하고 이게 쓰게 되면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본인도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현 평론가님, 사실 직접적인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는데 SNS를 통해서 애둘러서 지난 주말 사이에는 노래 한 곡도 올렸고 어제도 지난주 징계 직후에 이어서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8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법적 대응이라던가 재심을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여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정치적인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여론전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워낙 능수능락했었고 두 번째로서는 당 내에서 지지 세력을 지금보다 확보하는 건데 여론전도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만 해도 여론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기대 여론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당내에서의 세력이라던가 지지라던가 그동안 냉랭했던 여론, 당내 여론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좀 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징계를 받은 뒤에 뭐 피해자 혹은 뭐 토사구팽 당했다는 여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도 여론이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는 이 보도가 앞으로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분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대표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여론이 당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윤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듯한 행보를 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 대표, 예전에 당 대표로서 그래도 당에 도움이 되면서 뭔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지난 보궐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당시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많이 도왔었잖아요. 오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인류의 결정은 난 거고 지금 좀 참아야 할 때다. 집권여당 대표면 나라 살림 먼저 고민하고 그 바탕에서 모든 입장이 정리돼야 된다. 잘 알겠다. 라는 표현도 썼는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인연이 있는 김근식 교수, 저희 뉴스탑10 출연자인 김근식 교수는 이 대표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물러날 생각 여전히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전언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글쎄 아직 뭐 직접 이 대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뭐 여러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 대표가 공백 상태인데 여러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얘기가 나온 건데요. 최병무 의원님. 여의도 중앙당사에 윤 대통령 사진을 걸겠다.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글쎄 좀 여러 정책 해석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그 당협위원장 사무실 뭐 이런 데는 이제 그 윤 대통령 사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당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중앙당사에 걸어놓은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없어요, 거기에. 자, 그러면 일각에서 지금 뭐 이제 과거에 뭐 MB계도 있고 뭐 친박계도 있고 뭐 다 아직도 그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그러면 함께 걸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저는 그 사진을 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말씀은 이게 뭐 단순히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있는 거랑 별개로 이준석 대표 없다고 해서 윤 대통령 사진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문제다. 사진을 함께 거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 사진만 거느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게 좀 보면서 좀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권선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좀 야박한 게 이준석 대표 대선 지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쳐내는 것들이 정치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선동 원내대표 따로 만나서 내 윤핵관은 권선동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힘을 실어주고 또 갔다 왔더니 권선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좀 걸어놓자.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어떤 현상으로 이걸 거냐 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잉 충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석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대통령의 사진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굳이 걸어놓는 것들은 좀 현재 이 대한민국 흐름에는 좀 맞지 않지 않겠냐.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전 대통령
중에 돌아가신 분을 걸어놓고 그분의 어떤 뜻을 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진을 거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 정신과 좀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 수습책을 위해서 뒤늦게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인데요. 하루 만에 다시 도어 스태핑? 예. 어제만 해도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이 했었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인데 하루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건지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오늘 너무 많이 입는데? 이거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이 앞에다가 며칠 입다가 칩시다. 다시 시작된 도어 스태핑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 대사관 찾아서 아베 전 총리 분향소에 조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정말 테러로 당해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정치적 위상, 일본 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문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나토 회담 때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하려고 했지만 일단 이번 참여연 선거 때문에 이제 불발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한일 관계 이 복원에 있어서 이번에 조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곳에 가서 이제 분향을 했고,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대표로 해서 일단 12일 날 장례식이 열리거든요. 직접 일본에 갑니다. 네, 일본에 직접 가서 이제 참여하는 방. 예전에 그 오부치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던 주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외교적으로 보면 조문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굉장히 갈등 관계라도 사실 조문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조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명록에 한일이 가장 가까운 이시니까 긴밀한 협력을 바란다라는 글까지 방명록에 윤 대통령이 직접 썼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만나봤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얘기거리가 많았던 도어 스태핑 얘기 지금부터 해볼게요. 최병무 의원님. 네. 원래 대통령실 윤 대통령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평소에는 대략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위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10m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도어 스태핑을 오늘 다시 했거든요. 이것 또한 즉석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도어 스태핑 할 때 보면 윤 대통령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마스크도 썼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 기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11명이 나와서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지만 저 대통령실의 구조가 1층이 기자실이고 이제 대통령실이 2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길 거쳐 가는데 저 장면을 봐가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어제 최영범 홍보수석과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자실과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오늘 그 대통령 출근할 때 사실 기자들이 저 현장에 앞에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거 뭐
그냥 패스하고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예. 아마 즉석에서 결정을 해서 그럼 뭐 오늘 어차피 만났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라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제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 이것이 대통령실과 기자들 간에 뭔가 협의가 좀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즉석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아니 기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최진봉 교수님, 이게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와서 좀 논란이 있으니까 취지는 좋고 신선하니까 좀 재정비하라라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오늘 화면으로 봤을 땐 윤 대통령이 뭔가 도어 스태핑에 애착이 있으니까 소통의 의지를 좀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좀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소통의 의지가 있다는 말은 예를 들면 국민과 소통이나 기자와의 소통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홍보실이나 아니면 대변인실과는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왜냐면 대변인실에서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대변인실과 대체 어떻게 소통이 되는 건지 예. 어제 발표는 그러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얘기한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연히 저렇게 장면이 연출됐다 하더라도 최민희 오늘 말씀처럼 그럼 기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웃기는 상황인 거죠. 대변인실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은 모르고 나와 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는 건 대통령이 결정해서 얘기해서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해야지. 대변인실이 그 의사도 안 묻고 발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대통령도 이미 어제는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또 있으니까 이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실 수 있는데 뭐 소통하는 의지도 좋고 좋은데요. 뭐 그냥 기자들 지나칠 수 없으니까 뭐 그렇죠. 이런 취지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제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 상당히 큰 부담이고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늘 10m 거리 멀리서 뭐 여러 얘기들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약식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출근길 인터뷰 도어 스태핑을 두고 여야는 어제 오늘 여러 반응들을 쏟아냈는데요. 저희가 한번 여야의 반응을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불리한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유리한 일이 있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언론과의 접촉의 원칙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는 못 하시겠다는 뜻아니? 그거는 도어 스태핑 중단 선언이네. 대통령실 내에서 리스크가 조금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어떤 방식이 됐든 국민과의 소통은 계속해서 하리라고.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야말로 윤석열 다음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잠시 멈춰졌겠지만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서 그래도 이것은 지속되는 게 맞다고. 근데 서영주 대변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안 하니까 뭐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안 하는 거야? 안 한다고 비판하고 또 하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또 한다고 비판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야당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원래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리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취지는 그러니까 방식에는 찬성을 해요. 당연히 그 소통 방식에 있어서 도어 스태핑 괜찮다. 근데 그거는 뭐 좋은 점수 줄 수 그렇게 있는 거죠? 얘기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도어 스태핑 괜찮다.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어떤 태도들은 좋다. 그러면 방식은 좋은데 내용과 운영 자체가 지금 좀 꼬인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어 스태핑 쭉 해오시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 자체의 이 보도들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발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도어 스태핑이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궁색해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왜 대통령실부터 중단합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하면 국민들부터 중단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이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기자 도어 스태핑을 중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호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이 됐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말씀한 대로 고용노동부가 52시간 이 논란을 가지고 발표했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난 잘 모른다. 네, 나와 뜻이 다르다 하니까 엇박자가 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부처가. 그런데 또 도어 스태핑도 어제 대통령실에서 안 하겠다고 중단을 했으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그 시스템을 따라서
통과를 하셔야죠. 오늘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해버려요. 그럼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용을 보기보다는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의 지지율의 급락 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준다라는 것들이 단적인 얘기가 오늘 도스태핑의 어떤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하나의 좀 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태도 얘기장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는 여러 관심사인데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마디씩 하는 거 어떠냐. 계속해야 된다가 50.2%, 과반은 넘었습니다만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뭐 적지 않아서 뭐 여러 논란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심사이기도 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먼 거리, 원거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요.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게시물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까지 반박에 나섰습니다. 글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온라인 커뮤니티 내용을 좀 인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대통령실까지 반박했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글이 올라왔길래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품 매장에서 한 뭐 3천만 원어치 샀다. 김건희 여사. 네, B 브랜드에 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와서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부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또 경호원들 다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 매장에 그 판매하는 판매원들이 몇 명입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저렇게 대량으로 샀다면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이제 이 나토 방문에서 여러 가지 뭐 옷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급속히 이제 퍼져간 거예요. 이게 이제 유언비어가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목격했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올리니까 그게 SNS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빨리빨리 어떤 면에서 사실 확인 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대통령 부인이 지금 상황에서 가서 지금 3천만 원씩 옷을 사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대통령실에 걸러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저 유감 표명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 확실히 선을 그었고 또 하나 선을 그은 부분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팬클럽을 통해서 여러 공식 채널에는 사진들이 올라와서 뭐 당시에도 논란거리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 언론에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강신업 변호사와는 이런 여러 발언에 제 의사와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김건희 여사가 한 말과 동일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진도 그렇고 개인적 사진도 더 이상 공개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그쪽에 건희상이라는 팬클럽에 그런 사진을 넘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비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적으로도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문자는 대단히 잘했다. 왜냐하면 저렇게 보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강신업 변호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김건희 여사 의사와 관계없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전까지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나 다른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세계일보와의 문자 내용에서 본인은 강신업 변호사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정책 발언을 쏟아내서 저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 같다. 그런데 제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 교수님도 하시다시피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공식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야만 더 이상의 논란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거 선을 안 긋게 되면요. 강신업 변호사가 하는 말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의중처럼 들려질 수 있고 그 정치적 행보가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달 말에 해군의 차기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첫 선을 보이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얘기에 따르면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회자의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서 진수 줄을 끊으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별거 없어 보이는데 뭐 샴페인 잔 깨는 거나 도끼 자르는 세레머니 같은 건데 왜 대통령실이 고민이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진수식 같은 걸 하면 대개 여성이 주빈을 맡습니다. 그게 이제 오랜 전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에도 나오지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뭐 안창호암 진수식 때 저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대개 뭐 샴페인 병을 깨뜨린다거나 아니면 진수줄 이거를 뭐 도끼로 자른다든가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인데 저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약간 주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늘 그런 거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달려 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저 장소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했던 거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SNS나 뭐 이 없던 일도 지금 뭐 돌아다니는 판에 저기에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제 화제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정무적 판단. 저는 그런 거를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아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해야죠. 그냥 과거 어떤 관행처럼 있었던 일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걸 못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관행화된 것은 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다시 재개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도어 스태핑 윤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 얘기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성 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대통령실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정치권이 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눈에 띄는 사건 사고들을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만취 소년의 이른바 경찰서 습격 사건입니다. 먼저 서울 강동구의 고덕 파출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학생이 술에 취해서 순찰차에 올라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장면은 사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m 봉을 든 채 순찰자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데 사건을 좀 거슬러 알아보니까 실제로 경찰이 만취 학생이 있으니까 부모가 데려가라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듭이 지어진 줄 알았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더 황당한 일단 보세요. 중학생인데 만취를 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도로에 쓰러져 있으니까 시민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 파출소에 저 파출소에 데려온 거예요. 먼저 데려와서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엄마가 집으로 데려갔는데 아들이 도망쳤다는 연락을 이제 새벽 1시에 그리고 나서 저 봉을 가지고 다시 파출소에 와서 저 난동을 부린 거예요. 경찰차에 올라가서 저러고요. 뭐 이 경찰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중학생이 술이 만취해가지고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더 황당한 건 저 화면을 누가 찍은 줄 아세요? 친구가 찍고 있었어요. 친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단순히 술 마시고 치기 어린 소년의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한 부분도 있어서 설주환 변호사님. 근데 저 해당 학생이 과거 전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 사건 사고에 연루됐던 적도 많고 그런데 만 13살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십수십 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것이 전부 다 전과인지 아니면 범죄 경력인지 그리고 다 대부분 아마 소년 보호 처분이 됐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소년 그리고 10세부터 14세까지는 저희가 촉법 소년
그다음에 13세 그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제 우범 소년이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소년법에서는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이 있는데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호 처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해서 뭐 우리가 보통 하는 소년원도 있지만은 부모 위탁 교육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학생을 지금 뭐 범죄 소년, 그러니까 촉법 소년으로 해서 지금 처벌이 좀 불가해서 경찰에서는 지금 우범 소년으로,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 범죄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없어요. 그렇죠. 경찰차를 손괴했다거나 그냥 위에 올라가 한 것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친구라서 아마 이 대화하는 내용도 보면 경찰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유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이 학생을 지금 그 우범 소년으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지금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게 이 이른바 촉법 소년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상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앞서 봤던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고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내려야 된다.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아요. 네, 최근 한 10년 동안 우리가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17년도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소년 심판이라는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 소년 연령에 대한 하향을 한번 지금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소년 범죄 중에서 5%는 강력 범죄입니다. 나머지 95%는 경미 범죄예요. 그래서 이 소년 범에 대한 이런 소년 범행에 대해서 혐오감이라는 어떤 감정에 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소년 범죄의 어떤 실질적 진실과 그다음에 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 점에 좀 주안점을 둬서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취소년 영상을 쭉 봤는데 글쎄 할 말이 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몇 가지 분노를 자아내는 뉴스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광진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의 발착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현직 광진구 의원이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발로 찼다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의원이 저 승강기를 왜 애꿎은 승강기를 왜 찾는지요? 참 촉법 소년만 문제가 아니라 이 구의원도 문제구만. 보니까 이제 무슨 그 광진구의 구의원인데 이제 무슨 민주당 소속인데 이게 아마 뭐 행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그게 뭐 제지가 당하니까 그 분풀이로 지금 저렇게 장애인용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발로 차는데요. 저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요. 특히 이제 노인층들 같은 경우는 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지만 저렇게 뭐 아무 멀쩡한 차는 저런 모습 보니까 더군다나 구의원한 분이 저렇게 지금 가슴에 띠도 두르고 있고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보니까 CCTV 있다는 말 듣고 또 황급히 자리를 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발차기를 승강기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또 구의원이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승강기 회사 측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왜 저 구의원이 발로 찼나 했더니 승강기 관련해서 주장은 고민정 의원이 광진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고민정 의원 관련 이벤트를 저 자리에서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제지를 당하니까 구 의원이 애꿎은 승강기를 발로 찬 것이다. 아니 엘리베이터 점검을 했다면 관리사무소로 가야지 왜 발로 차냐.
갑자기 또 고민정 의원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민정원 관련된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소에서 아마 본인이 하려고 했던 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지를 당하니까 화가 나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애꿎은 엘리베이터를 왜 차는 겁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차가지고 만약 고장이 나면 당장 이용도 못 하잖아요. 수리할 동안은. 저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변명도 이해가 안 돼요. 해명도. 뭐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는 점검하는데 발로 찹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모든 사람, 특히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저런 공용 물건에 대해서 발로 차거나 손괴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건 절대로 잘못됐고, 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 저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가 손괴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일단 고민정 의원 관련 이벤트를 하려고 했다. 이거는 일단 승강기 관리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고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혹은 이 해당 구의원이 또 반론을 얘기하면 그런 이유 아니었다. 뭐 경찰에 고발을 당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느 구의원의 발차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판문점에서 억지로 밀어서 북한에 넘겨준 사람들이 살인자다. 법적 수사 받아야 된다. 강제 북송 사건 사진 공개된 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사람이 먼저라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니냐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증거도 없고 공개한 내용도 없으면서 무조건 흉악법이라면 믿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치인들은 앞으로 거짓말 탐지기 착용하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법인카드로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제일 좋은 일자리가 국회의원 아닌가. 물론 뭐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의 집권여당 당대표이긴 합니다만 뭐 저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담배 피우고 있는 거 좀 꺼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에게 돌연 폭행을 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만취 소년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담배 좀 꺼달라고 편의점 점주가 요청을 했는데 화면에 그대로예요. 네. 뭐 이른바 폭행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니까요. 한 동네에서 같이 또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안면이 있고 서로 또 많이 가게에도 드나들었던 분이라고 하는데 왜 또 술에 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공손하게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도 와서 저렇게 위협을 하고 또 한 분은 또 폭행까지 하는 걸 보면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건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이거 형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특히나 문제가 됐던 건 가해자 측의 가족들의 태도가 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 측 가족들이 그러면 이 뭘 바라는 것이냐, 또 그리고 저 폭행하신 분은 CCTV 있다는 얘기 하기 전까지는 또 이걸 부인했어요. 너무 뻔뻔스럽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떻게 처벌을 예.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좀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만취 남성의 사연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별일이 다 했습니다. 수리비 못 받는다는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기초수급자라서 돈 줄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저거를 그냥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부신 거예요. 그리고요, 저 차주의 여자친구 옆에 있었어요. 말리니까 망치로 때리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다 사진만 찍은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요. 수리비 700만 원 나오는데 그거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사건 사고들 다 만취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